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나의 노후 은퇴 시기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가장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낳아서 내 노후 생활을 도와줄 건강한 황금과일 같은 자산은 뭘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본에 대한 공부와 지분 확보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다시 한번 저한테 계속해서 자각하기 위해서 저는 이 표를 가끔씩 쳐다보게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실제 통계 자료로 예를 들면 20대 정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 40대 전후, 정확하게는 통계상으로는 42세 정도의 팀장 정도까지를 진급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팀장 이후에 부장으로 진급하는 확률이 무려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생존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장으로 생존을 해도 문제가 그 이후의 생존 확률은 무려 0.7%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남지 못하는 대부분의 99%에서 97%의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그야말로 폭포, 예를 들면 뭐 소득이 반토막 또는 고임금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갑자기 3분의 1 토막을 겪으면서, 그런데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0년을 알아서 개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노인 빈곤율이 1위다, 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는데, 이 원인으로는 갑작스럽게 세계에서 일회업계 갑작스럽게 선진국이 된 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확률적인 일이라면 1년이라도 일찍 현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인생에서 누구나 갑작스럽게 저런 경제적 폭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년 1년을 미룰수록 답은 더 찾기 어려지고 두려워지겠죠. 맥커리 인프라의 분배급 지급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720원, 그리고 21년도에는 30원 정도 증가를 해서 75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770원을 분배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을 연 1차례가 아닌 반기 지급 형식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의 분배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720원에서 30원 증가해서 750원, 그리고 22년도에는 20원이 증가해서 770원, 이렇게 분배금 상승률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것을 10년 정도 관점으로 길게 늘어서 보면 10년 전에 맥커리 인프라를 사서 보유를 했다면 현재 분배금은 무려 15%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기적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얼마 안 되는 이것 가지고 계산을 해서도 10년 정도까지로 나열만 한다고 해도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당 770원의 분배금을 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기 배당금은 390원이었고 현재 주가는 약 12,400원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배당률은 6.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의 지분을 모으면 약 현재 기준으로는 823주로 한 주당 분배금 770원을 대입해서 곱해보면 연간 분배금의 합계는 63만원이 세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분을 모을 때 한 1차적인 목표 지점이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냥 뭐 두서없이 모을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정기적으로 매월 적립을 한다면 1차적인 목적지 정도가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경쟁 자산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려면 한 1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해보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약 8,237주가 되며, 이 정도 지분, 1억어치의 지분을 확보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주당 770원의 분배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뭐 23년도에는 조금 더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22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후 기준으로는 537만원, 5.3% 수익률을 기록하고, 세 전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632만원으로 해서 6.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체감되기 쉽게 월 평균 수익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눠보면 세전 월 평균 수익률은 57만원,
세후 월평균 수익률은 44만 원으로 1억을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현금 흐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자산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강남에서 성수동 뭐 이런 2호선 라인에 약간 10년 정도 된 월세 수익률이 양호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월세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5%에서 5.5%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다시 내려가서 지금은 저축은행에서 아주 좋은 특판, 금방 마감되는 가입하기 힘든 특판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 예금을 가입해도 4.8%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좀 막강한 경쟁사이기도 한 통신산업, 맥쿼리 인프라가 굉장히 산업을 잘 하고, 있지만, 통신사도 선진국에서 조사를 하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포기할 아이템으로 나오고 있는 필수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SK텔레콤 역시 주가가 굉장히 빠지면서 지금 7.2%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이 다음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1억짜리 맥쿼리 인프라 한 채를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겠습니까? 라고 중개인이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고 대입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그룹의 지분이고 맥쿼리 그룹은 25개 국가에서 1만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은행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현재 6.3%이며 월 평균 임대 수익은 52만 원입니다.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예스를 할 것이고 경쟁 자산들의 특징을 많이 할수록 의사결정이 빠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주식이고 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도로 기반 사업이니까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투자들의 완전한 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사업 모델을 이게 주식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사업체를 내가 한정된 사업체를 인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약간 이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맥쿼리는 현재 17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 비중은 도로가 67%, 도시가스가 18%, 이것은 21년도부터 투자를 했다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항만 11%, 철도 4%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여러 신사업들에도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장 이래로 17년 동안 배당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장 금리가 좀 안정화된다는 뜻은 선진국들에서는 5% 이상의 금리는 사실 좀 과도하게 높은 금리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정도로 금리가 선진국에서는 미래에 하락을 할 경우 대표적인 현금 흐름성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다시 3%로 내려가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현금 흐름성 상품의 맥쿼리 인프라 6% 이상의 배당금인 맥쿼리 인프라가 이렇게 비교선상에 오른다면 예금이 6%, 5%일 때는 나는 주식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원금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100% 확률인 5, 6% 예금을 할래. 이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돈은 언제나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다시 3% 정도로 떨어진다면 이런 현금 흐름형 상품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현금 흐름성 자산들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 이하로 떨어질 때쯤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 SK텔레콤 기준으로도 동일한 의견이었으며 맥쿼리 인프라 역시 약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쯤에는 지분을 좀 많이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현금 흐름성 수익률이 감소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릴 때 이럴 때 지분을 꽤 팔아치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장점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다면 사업마다 뭐 통신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까? 이 부분을 미리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항상 그럴싸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현혹당해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사업 모델과 특성을 알아야겠죠.
고속도로 터널의 투자 비중이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여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도 맥쿼리 인프라가 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의 사업 모델을 굉장히 유심히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지난 10년간 주가 흐름도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며 지난 10년간 실적과 배당금도 마음에 드네 이거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과거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를 맞추는 게임이 아닌 우리는 미래에 성장할 회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민간 투자 사업은 정부의 수입 보장 기간 및 협약 기간의 만료가 2, 3년마다 계속해서 만기 도래를 하게 되는데 즉 사업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회사들이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맥쿼리 인프라 역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와 도시가스 등을 신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신사업으로 투자한 21년도에 투자한 도시가스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미친 가스요금 인상으로 매출액이 50%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개인의 입장에서 가스요금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이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맥쿼리 인프라에서는 굉장한 실적 성장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23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에서 오타인데 정부 수입 보장이란 물가와 연동해서 일정 수준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통행료 수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서 지원해주고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수익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굉장히 특이하게 43%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사업에 늘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공유드린 통신산업 같은 필수 산업에도 안정성 탑 랭크를 차지하는 이 사업조차도 세계 통신사가 경쟁하고 있던 체제에서 23년도에 또다시 국가에서 좀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번째 통신사에 대한 후보군 선정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회사 지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업체가 미래에 어떤 장점과 경쟁력 그리고 진입장벽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대교를 대체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갈 요소이고 네 번째 통신사가 이제 뭐 후보군을 뭐 하고 주가에서는 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으로 인해서 뭐 생기지 못한 것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회사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가볍게 뚫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와 통신사도 비슷한데 내 부동산 월세 수급이 1년, 2년 간접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뒤에도 어떤 것이 가장 안정적일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뭐 시세차익형 투자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성 자산 또한 투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계속 모아갈 거야 라는 방식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할 때 좀 많이 비싸다고 판단될 때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좀 적극적 대응을 한다면 50%, 좀 소극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약 25% 정도는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파는 판단을 하는 것도 수익률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5% 이하가 될 때 메리트가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50% 정도 되는 지분을 분할로 해서 팔아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와, 금리가 2% 3%가 됐는데 6% 이상의 인컴형 자산이 있어 라며 몰려들 때가 예인 사항이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저의 시나리오들은 그냥 어느 정도 참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분도 되지 않는 이런 영상의 스토리에 너무 크게 동요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제가 최소 수십 권의 책과 수백, 수천 시간 이상을 연구해서 누적된 저의 시나리오들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모습이 좀 멋있어 보인다 하시더라도 운전을 잘하는 것, 안전하게 하는 것이 사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 것은 도로주행 순으로 천천히 밟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리에 현혹돼서 와 저거야 저건 너무 좋은 것 같다 하고 130km 밟으시면 사고 나서 죽기 딱 좋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 더 문제가 되죠. 점점 속도를 높여가다가 언젠가는 사고가 더 크게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현황과 결과를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이해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한 주에서 10주 정도, 이것은 사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전혀 관심이 안 생기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으면 정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한 주라도 돈을 들여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지. 아, 이거 좀 괜찮았다고 생각됐는데 더 공부를 할 건 없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과 실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공짜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결과도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누군가는 오늘도 분에 맞지 않는 소비로 당장의 기분을 달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로 보낼 것입니다.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선물을 받아 별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부유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빚을 지고 시작하여 하루 종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쐬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내가 참 고맙네 라며 삶을 즐기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산 거지 라며 진땀과 눈물을 함께 흘릴 것입니다. 선대 슈퍼게임들의 지혜를 값싸고 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된 환경에 감사하며 추천도서로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유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